안녕하세요. 132페이지 권리 이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파트 1 절차 충치 끝나고 파트 2 거절 이유 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33조이랑 본문이 있는데 이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 출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권리자라고 하고, 그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누가 가지냐? 발명자께서 원시적으로 취득을 합니다. 직무발명이라 할지라도 발명자께서 원시적으로 취득을 하는 거고, 다만 직무발명은 예약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명 전부터 네가 발명을 하게 되면 너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조건 나한테 승계한다 라는 규정을 맺을 수 있을 뿐이지, 직무발명도 발명자님이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명자님께서는 이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이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했었지만 나중에 암기할 때 이전에 일반 승계와 특정 승계 나눠서 특정 승계를 양도라고 조문에서 많이 표현하니까 이전은 하되 일반 승계 예외,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업을 그렇게 할게. 이전을 할 수 있고, 이때 일반 승계 말고 특정 승계 양도할 때의 그 특이사항,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게 출원 전이냐 후냐로 나뉘어서, 출원 전에는 출원이 대항 요건, 출원 후는 명의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이중양도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중양도했을 때 출원 전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거고, 혹시라도 동일자 출원하게 되면 협의제가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구도 승계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있었지만 동일자에 오게 되면 특허청에서 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나가리 시키고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서 니들끼리 협상해와라,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었죠. 출원 후도 이중양도했을 때 먼저 명의 변경하면 그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건데, 동일자의 명의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협의를 요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누구도 명의 변경 효력을 주지 않아서 누구도 승계 효력을 주지 않고 다시 원주인한테 가게 되는 그 이중양도 상황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등록 후에는 여기는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이라고 하는 거고, 특박권 이전, 여기는 특허권 이전. 여기서 이제 서류포초 가는 거죠. 이전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이전 등록 이거 명의 변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전과 관련해서 리마인드가 될지 모르겠는데 쟁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동의고 하나가 등록,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저 등록 쪽이 예, 서리 포처하고 이에 상수도 일반 승계 예외, 그렇게 외우자고. 이전이라고 외우고 일반 승계 예외, 이렇게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명의 변경이 효력 발생 요건인데 상수도 일반 승계 예외, 똑같이 갔었지.
일반 승계 예외. 여기도 일반 승계 예외. 그 다음에 동의는 기억나세요? 동의는 사용수익행위 처분행위 할 때 동의받는 거. 그때 사용수익행위에서 이전 실시권 질권, 이전 실시권 질권할 때 공유자 있으면 공유자 동의받아야 된다. 거기서도 상수도 일반 승계 예외. 상수도 일반 승계 예외.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양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고 이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혼용되어 있어서 그냥 우리 기본 강의에서는 이전이라고 다 외우고 일반 승계 예외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그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파트. 책 한번 보면 132페이지. (1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1번) 의취지. 요거는 심시험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세 번째 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할 수 없고. 첫 번째 줄도 이거 밑줄 칠까요? 이전할 수 있다. 첫 번째 줄 이전할 수 있다. 세 번째 줄 직권 목적할 수 없고. 끝에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지만 지분 양도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 양도할 수 있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이전할 수 있는 상수도 일반 승계 예외 이렇게 외우자고요. 전부 다. 2번 출원 전 승계, 1번 대항 요건. 저번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 전에 승계하는 경우 그 밑에 줄 출원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번 협의제, 가번. 저번에 줄 동일한 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밑에 줄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번. 저번에 줄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끝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 효력이 발생하고 밑에 두 번째 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끝에 승계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끝에 3.3조이랑 위반이 된다. 무권리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니들끼리 해결해갖고 진짜 주인이 누군지 잡아갖고 다시 출원해라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3번 출원 후 승계. 1번 효력 발생 요건. 첫 번째 줄 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옆에 일반 승계 제외하고 밑에 줄 출원이 변경 신고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전할 수 있대 일반 승계 예외 이렇게 가자고요. 이전할 수 있대 일반 승계 예외. 133페이지 2번 협의제 협의명령. 가번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먼저 출원이 변경 신고한 자만이 특허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번 첫 번째 줄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효력 발생 신고가 있으면 밑에 줄 협의에 정한 자에게만 신고 효력이 발생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명의 변경 신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거기 오타가 있네요. 변경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계속 전 주인이 출원이 되는 겁니다. 전 주인이. 이거 우리 기본 강의에서 그림 다 그렸었으니까 복습하실 때 필기자료 책 보면서 한번 그림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관련 쟁점. 1번 중간 양수인의 출원이라고 해서 제목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 나번이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나번 체크를 해두세요. 나번. 얘는 뭐냐면 그 밑줄을 칠 필요는 없고 두 번째 줄 보면 이게 출원 전 승계였습니다. 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였었는데 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권리 귀속 주체가 아니므로가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발명자가 발명을 하고 출원 전에 그걸 팔았어. 팔았는데 자기가 먼저 출원한 거야. 그러고선 자기 거래. 분명히 자기는 팔았는데 이건 출원 전 승계니까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장땡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출원했으니까 자기 거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팔았으면 넌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먼저 출원했다고 장땡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출원했을 때 장땡이다. 그러니까 출원이 대항 요건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도 승계인이고 너도 승계인이고 둘 다 승계인이라는 거야. 이걸 서로 양립할 수 없다. 한 명만 승계인이 돼야 되거든. 그런 자들끼리 그들끼리 먼저 출원하면 그 사람을 택한다는 거지. 넌 무권리자고 저 사람은 승계인인데 무권리자가 먼저 출원했다고 무권리자가 대항 요건 갖춘다는 조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 더 자세한 것은 판례에서 하겠습니다. 쉽게는 발명자가 팔았으면 무권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이거 2차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이건 민법 문제인데 우리 특허 문제에 나왔습니다. 이중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그 이중양도 무효 취소가 됩니다. 그런 그 양도 받은 자는 무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무권리자. 그 판례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다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민법상의 문제하고 비슷한 건데, 양도 계약이 이제 무효 취소됐을 때, 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슷한 내용. 그 다음에 4번. 여기가 이제 또 양도계약 무효 취소된 것도 나오고요. 죄송한데 3번은 빼고 2번, 4번만 체크를 해두세요. 2번, 4번이 중요한 판례입니다.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다시 할 겁니다. 1번 중간 양수인 추론에서 나번 체크하고 2번 체크하고 4번 체크하고 그 다음 134페이지 특허권 이전 1번 의 취지 구별 첫 번째 특허권 양도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이제 또 양도라고 나오잖아. 그러지 말고 이제 이전할 수 있고 일반 승계 예외 이렇게 가자고. 이전할 수 있고 일반 승계 예외. 그래서 4번 효력 발생 1번 특정 승계의 경우 첫 번째 줄 특허권 이전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서리포처 설정, 이전, 포기, 처분 제한. 이에 상수다 일반 승계 예외. (2번) 일반 승계의 경우 첫 번째 줄 일반 승계에 의한 의전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한다. 그 다음 135페이지 거기 18조 19조 나오는데 이건 절차 충칙에서 이미 했어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이 승계됐을 때 기존에 밟았던 절차는 그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인한테 이제부터 네가 절차 밟아라 하면서 당사자 바꿔버리는 거 할 수 있다. 이게 효력 승계와 절차 속행 명령, 절차 충칙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경매로 인해서 넘어가면은 법정 실시권 준다는 건데 법정 실시권 뒤에서 다시 할 거고요. 6번은 실시권 등의 소멸 여부는 넘어가고 2번 청구한 걸 특허권 이전은 이거 심시하면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 2번 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공유면 이제 저쟁점 나오는 거예요. 동의. 사용수익행위냐 처분행위냐 나눠서 사용수익행위는 위나 옆으로 동의, 처분행위는 밑으로 동의. 그거 하는 거.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여기다 한번 잡고 갈까요? 나중에 조문특강에서 또 외울 거니까 우리가 이게 파트 5에서 또 정리할 건데 동의와 등록 쟁점. 동의는 사용 수익과 처분 나눠서 이전 실시권 질권. 이건 포기 정정. 우선은 지금은 특허권만 하겠습니다. 전현실권하고 통선실권은 뒤에서 또 할 거니까 밑줄 또 칠 거니까. 이전 실시권 질권은 공유자 동의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 이게 위나 옆으로. 특허권보다 위는 없으니까 옆으로 오는 거죠. 옆으로 동의받아야 되는 거고. 상수다 일반 승계 예외.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이전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양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포기나 정정할 때는 밑으로 동의받아야 된다. 전질직허, 전현실권자, 질권자. 그 다음에 이거 직은 좀 특이한 애라 그랬어요. 직무발매 때는 법정실권자, 그다음 허락이나 통상실권자, 전질직허 동의받아야 된다. 이건 공유자.
그 다음에 등록은 그 위에서 이미 했네. 서리포처. 설정, 이전, 포기, 처분 제한. 2의 상수다 일반 승계 예외. 그 공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쟁점들도 있는데 잠깐 밑줄만 좀 치면 136페이지 2번 어, 1번 이거 먼저 좀 치고 갈게요. 이거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많이 할 건데요. 1번 특허성 권리의 공유. 괄호 2번 두 번째 줄 끝에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본질에 반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 특허권의 공동 소유를 공유처럼 봅니다. 합유가 아니고요. 이거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공유의 성립. 1번 공동 발명. 첫 번째 줄 2명 이상의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이미 앞에서 우리가 그 한번 체크 표시했었어요. 그래서 뭐 또 표시 안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체크 표시했었거든요. 발명자 조건 하면서 판례들에서. 2번 지분 승계 계약도 뭐 체크 표시했을 것 같은데 다시 체크 표시할까요? 2번 지분 승계 계약 이거 체크하고요. 1번 공동 발명에서 그 두 번째 줄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체크 표시해두세요. 이 둘 다 판례입니다. 공동 발명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지분 승계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발명자가 발명을 하고 너 50%만 줄게 라고 해서 일부 지분만 주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명시적인 계약시 써야지만 계약이 되는 건 아니고 묵시적 계약도 가능하다. 약간 민법적 얘기예요. 묵시적 계약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류건 선생님하고 기본 강의 다 끝났는데 이제 복습을 하시고 계실 건데 우리 절차에서는 모든 걸 서면으로 해야 돼. 그 명확하게 증거 날리려고 다 서면으로 해야 돼. 다만 그거 하나 시급성이 있어서 서면으로 필요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재척기피 신청. 재척기피 신청은 급하다 보니까 구수심리에서 바로 구술로도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것 빼곤 다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민법은 서면으로 안 해도 돼. 묵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거든. 뭐 구술로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절차와 그 민법의 실체의 차이점이었었는데 그런 민법적 사안이 나온 판례입니다.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이거 2차 시험에서 이제 맨날 하는 건데 그냥 지금은 정리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요것만 했어. 권리가 공유됐을 리 실체적인 쟁점. 그게 이거거든? 동의받아야 된다. 근데 그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이제 판례에서 더 보충을 할 거야. 이 실체적 쟁점이 이거 동의 얘기고요. 절차적으로 먼저 특허청 심판원 절차. 이거 2차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같이 해야 돼. 그게 특허 출원, 존속기행 연장 출원, 심판. 특파권이나 특허권이 공유에는 특허 출원, 존속기행 연장 출원, 심판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심판은 청구인으로도 무조건 같이 들어와야 되고 피청구인으로도 무조건 같이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특허 출원에서 같이 안 했다 거절 이유, 존속기한 출원에서 같이 안 했다 거절 이유, 심판에서 같이 안 했다 판례에서 할 건데 각하 심결 당합니다. 각하 심결. 이건 용어만 알아두세요.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를 고유필수적 공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유필수적 공동. 이거 민법에서도 지나가면서 한 번 나왔을 수는 있는데 절차를 꼭 함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절차인데 이건 판례 강의에서 할 겁니다. 특허법원, 그 다음 민사법원. 이런 건 1인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이 뭐 하는 거냐면 심판에 대한 심결 취소소, 심결이나 결정 취소소.
심판의 심결 또는 결정, 취소 성호는 공유자 중 1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민사법원은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1인이 가능하다고 봐요. 침해 상황이 나오면 공유자 중 1인이 너 그만해라 라고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상황도 나 지분 비율만큼 돈 내놔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라인은 판례에서도 보충을 할 건데, 절차를 진행할 때 무조건 같이 해야 되냐 혼자서도 할 수 있냐, 이 라인입니다. 민법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야. 권리가 공유면 어떤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근데 권리가 합유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게 뭐 방해배제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걸 배웠을 건데, 특허권은 성격이 공유인데도 여기는 무조건 같이 해야 돼. 그런 특이점이 있어서 어디는 같이 해야 되고 어디는 혼자 할 수 있고, 민법하고 다른 짬뽕적 상황이 있어갖고 시험 문제 또 가끔 나옵니다. 137페이지 1번 공동출원, 그 반가로 2번 공유자 일반이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 조치,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요. 그 조치 같은 거 넘어가고, 하여튼 공동출원 그냥 그 제목만 밑줄 치시죠. 공동출원. 그 여기입니다. 특허출원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지분양도 제한은 여기에요. 이전 시시권 질권할 때 공유자 동의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의 얘기냐 절차 얘기냐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 동의 얘기냐 절차 얘기냐. 절차 얘기는 이거 판례 내용이어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안 했던 거고. (2번도) 그냥 밑줄만 치시죠. 제목에다가 지분양도 제한. 그 다음에 3번 각자 대표는 우리 절차 준칙에서 했죠. 이거는 뭐 지금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거여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심판 나오네요. 고유 필수적 공동이라는 거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는 소리고, 같이 안 하면 각하심결될 수 있습니다. 거부심 청구에서 반가로 1번 고유 필수적 공동심판 첫 번째 줄, 심판 청구할 때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된다. 옆에 위반 시 심결 각하, 각하심결하고 심결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다음 2번 청구인 보정, 이거 기억나세요?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데 일부러 누락한 거야. 그럼 추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정 가능했어요. 심판 청구서 보정은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요거는 얼마든지 가능했다. 다만 청구인을 추가할 때는 추가될 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피청구인을 추가하는 거와 다르게. 첫 번째 줄, 심판 청구하면서 공유자 중 일부는 누락한 경우 청구기재를 받았기 위한 보정, 요지 변경을 하지 않고 허용한다. 그 다음에 괄호도 체크하세요. 청구인을 추가하는 걸 포함하여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정한다. 5번 특허법원 소송, 여기요. 이거 이제 판례에서 할 겁니다. 되게 특이한 게, 천천히 연상해 보세요. 지금 아직 판례로 안 나가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거저기점 불구 심판을 했어. 거저기점 불구 심판은 무조건 같이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졌어. 지면 특허법원 올라갈 수 있지. 올라갈 때는 혼자도 올라갈 수 있다니까. 심판은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기이하잖아. 기이하니까 시험 문제 맨날 나와. 아니 같은 라인인데 심판 절차에서 무조건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 후속 절차인 법원에서 혼자 할 수 있고, 이게 뭐냐 이거야. 이거 자세한 내용은 판례에서 할 겁니다. 5번 특허법원 소송, 끝에 줄, 공유자 중 1인이 소재기 허용된다. 이건 판례입니다. 138페이지 4번 등록 후 1번 자유실시, 1번 내용 첫 번째 줄,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지분양도 제한, 이건 밑줄만 치고요. 제목에. 3번 실시권 질권 설정 제한, 이것도 그 제목에 밑줄만 치시죠. 이게 여기에요. 이전 실시권 질권, 이전 실시권 질권. 아까는 출원이었어. 출원이면 질권이 아예 안 되지? 그리고 출원에 대해서는 실시권이라는 말 안 쓰거든? 그래서 이전만 있었던 거고. 지금은 특허권이니까 이전 실시권 질권 다 나온 거고. 지금 이거 교재가 앞에는 출원이었고 지금 뒤에는 특허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특박권이고 이건 특허권이야. 특박권의 공유와 특허권의 공유를 좀 나눠놓은 거예요. 2번 기관 대행사는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괄호 1번 자유실시에서 2번 기강대행사는 넘어가시고, 139페이지 4번 존속기간 연장 출원, 이거 뭐 제목에만 밑줄 치시죠. 여기요. 이거 존출 같이 해야 돼. 그 다음에 5번 심판 청구 제한, 1번 고유수별 공동 첫 번째 줄,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밑에 공유자 모두가 공동 심판 청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을 해야 된다. 청구인이건 피청구인이건 무조건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옆에 위반 시 신결각하. 그 다음 2번 보정. 심판 청구하면서 공유자 일부를 누락한 보정을 하는 것은 유죄인권을 허용한다. 그 다음에 괄호. 청구인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데 청구인 추가할 때는 동의받아야 된다. 6번 특허법원 소송. 방그럼 2번 판례태도 체크하시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1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 페이지는 거불심에 대한 특허법원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뭐 특허 무효 심판이라는 특허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특허법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똑같습니다. 법원은 혼자 가능해요. 그 다음에 7번 침해의 구제. 이거 1차 시험엔 잘 안 나오고 2차 시험에는 교수님들께서 특강 문제로 많이 내시는데 첫 번째 침해금지 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해서 자신의 지분에 기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줄 보상금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지분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저기야. 민사법원. 침해금지 손해배상 그 다음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됐을 때 그 상황. 이거는 1인이 가능하다. 그 다음 8번 특허권 포기. 포기는 이제 밑에 애들 동의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8번 특허권 포기해서 두 번째 줄 각자가 가능하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죠?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고.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고. 밑에 애들이 있으면 밑에 애들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공유자 쟁점이기 때문에 공유자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9번 특허권 분할 청구.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1번 판례 태도 체크하세요. 특허권이 공유일 때 공유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자세하게 하였습니다. 공유를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에서 여러분도 배웠지만 분할 청구는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특허권은 현물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현물 분할이 안 될 때에는 대금 분할하는데 우리 여기는 대금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공유를 분할 청구를 하면은 경매로 넘겨버리고요. 경매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그 경매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돈 받을 필요 없다. 내가 특허권 갖고 싶다면 경매에 참여해서 지가 사면 되는 거야. 지가 사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를 그 사람 줘버리면 되겠죠. 이게 공유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되게 중요한 거고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권리 공유 쟁점이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41페이지부터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파트 2 거절이유 부분에서 사람 기재까지 다 한 거예요. 사람이 33조이라는 본문 44조 이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0%짜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한 10%짜리 그거였고 그 다음에 33조이라는 단서가 특허청이나 심판원 직원인데 그거는 중요 쟁점이 아니어갖고 책 어딘가에 그냥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 파트로는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쑥 들어가 있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25조 25조도 절차 총칙이나 이런 데서 그냥 쑥 들어가지 메인 파트로는 안 나와. 제외자면서 외국인인 경우 동맹국이 아니면은 권리 안 준다.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기재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 이미 우리 다 했었고요. 특히나 기본 강의에서 하지 않았던 청구 범위 주면서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필기재를 그 예제 문제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이거 참고만 해서라고 했던 문제인데 그 심사 기준에서 45 4항이하고 45 파랑 찾기 그걸 다 정리 한번 해봤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필기자료 그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나가는 게 발명의 성립성입니다.
150페이지. 2번 판단, 1번 자연법칙. 첫 번째 줄 자연법칙, 이해의 법칙. 그 다음에 옆에 인위적 약속. 자연법칙, 이해의 법칙이랑 인위적 약속이랑 그 소리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연법칙이란 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께서 주신 재료. 그러니까 신이 만들어준 광물. 이런 걸 자연법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거는 인위법칙. 인위법칙의 대표적인 게 그런 뭐 인위적 약속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프로그램 발명 쪽인데, 그 다음에 이거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끝 저기 중간에 자연법칙 위배되는 거, 이거 사기친 거라는 거예요. 그 무한 에너지 생성이 가능한 태양을 만들었다 이런 거 할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나는데 우리 상식상으로는 그런 발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이거 이제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사기친 거다. 이건 발명이 아니다. 그럼 이게 다 29조란 법무 위반 나옵니다. 지금 발명이라는 것은 2조 1호의 정의가 있는데 이거 위배된 29조 본문을 취급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밑줄 친 것은 29조 본문으로 거절된다는 것도 밑줄 쳐놓은 겁니다. 왜 밑줄 쳤는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용. 이거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 이 판례 내용이긴 한데 제가 했던 것 중에 그 여러분들 요즘에 약국 가면 다 있는데 그 처방전을 약사님께 드리면 약사님께서 이제 약을 조제하신 다음에 이 조제된 약은 식전에 하루에 3번 드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 준 걸 이제 복약이라는 게 그 약을 복용한다. 약을 복용한다. 복약 지도, 어떻게 먹는지를 지도한다. 이걸 복약 지도라고요. 그리고 이 복약 지도 사항을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약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그래서 그거를 그 요즘에 약봉달이 이렇게 프린팅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님께 처방전을 드리면 거기 이제 그 컴퓨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처방전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그 약봉투에 복약 지도 사항이 프린팅 되어 나와요. 그게 특허권이고 그게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프랜차이즈, 요즘에 약국이 프랜차이저들이잖아. 프랜차이저들이 그걸 이제 자신들의 약국에 이제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게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처방전의 약을 입력하는 단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된 약의 복약 지도 사항을 추출하는 단계, 및 추출된 복약 지도 사항을 약봉투에 프린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뭐 이건 좀 그냥 즉흥적으로 예시를 든 건데 이런 걸 우리가 프로그램 발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플로우 차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요즘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표현 안 하고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으로 좀 하고는 있는데요. 여기 이제 컴공과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연산작용을 크게 이제 한번 그 드로잉 설계하는 거예요. 환자한테 처방전 받으면 처방전을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그 처방전에 해당되는 복약지도 사항이 추출돼서 그것이 프린터에서 자동으로 프린팅되는 그걸 이제 연산관계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플로우 차트는 이걸 인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 사람이 환자한테 처방전을 받으면 그 처방전에 있는 약을 입력해서 입력된 복약지도를 추출하고 이건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를.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있으면 특허가 안 나오는데 특허라는 건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도 특허를 주는데 그걸 어떻게 특허를 주냐? 이 플로우 차트를 자동화시키는 하드웨어를 집어넣으면 하드웨어가 이게 자연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하여튼 광물을 갖다가 뭔가를 만드는 걸 자연법칙을 이용했다는 거. 이것저것 다 광물을 만든 거잖아.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게 판례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에 있는 각 구성 개별적으로 다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부 구성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게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이용했으면 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말을 먼저 해요. 그 첫 번째,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전체로 보겠다. 지금 이 청구항 같은 경우도 입력하고 뭐하고는 이제 인위적 약속인데 그건 자연법칙이 아니잖아.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지를 보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지를 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드웨어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했다고 봐요. 자동화라는 게 뭐냐면 이 단계. 내가 그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방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발명이라는 것은 유체물하고 유체물이 아닌 게 있는데, 유체물이 이제 물건 발명, 유체물이 아닌 게 방법 발명이 있어요. 방법 발명이라는 것은 뭐 하는 그런 행위의 집합체라 그랬었죠. 이걸 시계열적 요소의 집합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말하는 거예요. 뭐 하고 한다. 이 단계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판례 강의에서 할 거예요. 어떤 것은 자연법칙 이용하지 않는다서 거절된 게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이제 판례에서 사례를 볼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것처럼 컴퓨터로 되는 거, 하드웨어로 되는 거. 지금 얘 보면 컴퓨터와 프린터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각 단계의 진행을 컴퓨터와 프린터와 같은 하드웨어들이 알아서 하고 있으면 그건 전체로서 자연법칙 이용했다고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판례로서 나중에 이제 판례 강의도 주문자 가끔 나오는데 그걸 소정하이 구실이라고 그래.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가 뭐 해서 약봉투에 자동으로 프린팅되는 효과가 나오는 걸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용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통해서 된다. 이걸 자동화라 그래.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면, 사람이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자동적으로 수용시키고 있으면 전체로서 여기 말은 전체로서 자연법칙 이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발명, 프로그램 발명, 요즘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컴퓨터 관련 발명. 이걸 이렇게 쓸까? 포함하는 복약 지도사항 프린팅 방법. 그 150페이지에 괄호 앱을 이용해서 방괄호 1번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 그 두 번째 줄 끝에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밑줄만 쳤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잠깐만 배경 설명을 했다고요. 전체로서 판단한다는 게 이런 소리였다. 그 다음에 2번 BM 발명이라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메소드라고 해서 깜짝 놀라갖고 이거 미국에서 특허를 줬고, 미국에서 뭐라도 주면 한국에 바로 외국 통상 압박이 들어옵니다. 야, 한국에서도 이거 앞으로 줘 해갖고 뭔데 그걸 특허 줘야 돼 하면서 이슈가 됐던 사안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직원들의 인사고과 처리 방법? 뭐 이런 거. 이게 어떻게 특허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직원들의 인사고과 처리 방법도 무슨 단계를 하드웨어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딱 나와갖고 너는 S급, 너는 A급 이게 자동화되면은 이젠 특허 줘라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거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투자 같은 경우도 이런 거 특허받은 거 있거든요. 더 얘기는 못 하는데 그래서 인위적 법칙을 약간 수학 공식처럼 해서 뭐에서 뭐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팔고 뭐에서 뭐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특허가 되고 있어. 그게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하는 거야. 인위적 약속 체계. 뭐가 되면 뭐에서 자동으로 사고 다 인위적 약속이잖아. 그거를 자동화시키고 있는 거. 컴퓨터 관련 발명입니다. 그리고 전기변리사님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 업무를 앞으로 제일 많이 하게 될 건데 그게 그거지 뭐 저 자동차, 자동주행 이게 다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건데 그런 걸 다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합니다. 3번 기술적 사상의 창작. 4번 반복 재현성. 두 번째 줄 끝에 반복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 사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하나가 기능, 그 연주기법 같은 거. 이것은 담당하는 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다르다. 근데 특허라는 것은 누가 했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반복 재현성이라고 해요. 이 기능은 바로 29장 본문으로 거절됐고요. 그것도 이제 판례에서 나중에 볼 거예요. 기능에 대표적으로 거절됐던 게 그게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기법에 따라서 화장품을 바르면 화장품 흡수가 훨씬 더 촉진된대요. 그거 거절됐거든. 그거 다 이렇게 바르는 게 사람마다 바르는 스킬이 다를 거 아니냐. 그러면 똑같은 화장품 흡수 효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완성 발명. 반복 재현이 안 되는 게 이게 있어요. 나중에 판례 강의 가면 또 제가 예시를 들 건데 조현정이 이제 커피 마시면 키 큰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떤 커피를 마시더니 키가 컸고 어떤 커피를 마시더니 키가 안 크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는 커피를 마시면 키 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추출해갖고 A라는 성분이 있는 커피면 키가 크는 거고 A라는 성분이 없는 거면 키가 안 크는 건데 그 A라는 성분을 모르고 A라는 성분이 있는 커피를 마시더니 키가 큰 거라고 해갖고 커피를 마시면 키 큰다고 하면 정확하게 효과가 나오는 원인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커피 마시면 안 큰다. 이거를 미완성 발명이라고 그래. 기술적 사상의 반대, 반복 재현의 반대가 기능과 미완성이 있습니다. 기능과 미완성. 그다음 150페이지 2번 창작. 첫 번째 단순한 발견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단순 발견 갖다 큰 판례가 없어요. 미국에는 굉장히 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전자. 미국이 그 우주 프로젝트 이후에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한 게 인간 유전자 지도하는 거였는데 인체 내에서 어떤 단백질, 어떤 뭐 서열이 있을 때 이게 사람의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찾았다.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유방암이 나온다를 찾은 거야. 그래서 그걸 특허를 받았어요. 유전자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것을 특허권자만 한 겁니다. 그럼 너무 비쌌던 거야.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같이 유명인들만 받다 보니까 일반 시민단체에서 왜 돈 있는 사람만 유방암이 있는 유전자를 검사받을 수 있어야 되냐. 나도 돈은 없지만 유방암 나도 발현되기 싫어서 그 유전자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게 있으면 유방을 절제를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특허권 무효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 최종적으로 이거는 창작물이 아니고 신께서 주신 재료가 뭔지를 발견했을 뿐이기 때문에 특허를 무효하겠다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발견이냐 창작이냐 아주 이슈적인 사안이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쟁점이.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고도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반가로 2번 고도한 것의 의미는 실용신앙과 구분하기 위한 것에 불과. 그래서 고도하지 않다고 발명의 성립성으로 거절시키는 게 아니고요. 고도하지 않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해서 거절시킵니다. 3번 위반시 법적 취지경 1번 성립성 흠이 있는 경우 선업성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보아 이게 29조란 본문으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거절로 정보 제공 직권적인 사업 특허 모의 사유에 해당한다. 4번 발명의 완성 1번 첫 번째 줄 끝에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석기 통기자가 반복 실시해서 목적하는 기술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 이거 체크해 두세요.
이거 말은 긴데 판례 강의에서 되게 많이 할 건데요. 특화업계는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다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그 발속기 통자. 그래서 이거 우리 저번에도 나왔었는데 항상 뭔가를 해석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문헌을 해석한다면 거기에 써있는 문언적 기제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출원식 규상식을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원식 규상식상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면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봐서 해석을 합니다. 이 논리가 또 여기 들어간 건데 미완성 발명이란 발명자가 출원한 그 명세서 기재를 보고 플러스 그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원식 규상식까지 다 합쳐서 얘가 말하는 효과에 반복 재현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미완성, 그게 되면 완성이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표현을 이제 출원식 급발속기 통자가 반복 실시해서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명세서 기재와 출원식 기상식을 참작해서 걔가 말하는 효과를 다 반복 재현이 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발명 완성 여부 판단. 이거 다 이제 판례에서 하는 건데 다 중요한 겁니다. 1번 판단 방법 다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판례 강의에서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2번 기재불비와의 구별. 이것도 일단 체크를 해두세요. 판례 강의에서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번 미완성 발명에 대한 법적 취급. 1번 당해 출연에 대한 심사시 가번. 이거 가번, 나번 다 체크해 두시고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타출원에 대한 지위, 가번,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지위.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 나번 공지기술 지위.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체크해 두세요. 전부 다 판례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얘는 뭐냐면 미완성 발명이 거절됐어야 되는데 심사원님이 심사 미스로 등록이 된 거예요. 등록이 됐을 때 어떻게 취급하는지 이것도 판례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 5번은 2차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의 규정이 자연 법칙을 이용할 것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IT, 컴퓨터 관련 발명이 정의 규정에 반해갖고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컴퓨터 관련 발명은 다 인위적 법칙이 메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 법칙이 아니어서 얘를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게 논란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장난한 거거든요. 법조문엔 자연 법칙 이용으로 돼 있는데 그걸 판례가 말장난해서 이용은 전체로 썼는데 전체란 걸 판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IT를 보호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 차라리 정의 규정이 없으면 판례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면서 말장난하면서 IT를 보호할 게 아니라 그냥 보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써보시오. 이런 내용인데 이건 다 2차 문제입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154페이지에 내용 요약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고 155페이지에 이거 표만 한번 체크해서 외우세요. 표는 무조건 다 외우세요. 거기 우리 판례들은 다 판례 강의에서 할 거니까 지금 잘 이해 안 되는 건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156페이지 실용신안 얘는 158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셔서 이거 표만 외우시면 돼. 실용신안은 대상이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에 관한 것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보성이 좀 낮죠. 그리고 부등록 사유에 이런 외형의 특징이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 있어. 그게 바로 국기문장과 동일 유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상표나 디자인으로 다 들어가 있어. 외형의 특징이 있는 것들이 상표에서는 입체 상표고 디자인이 또 외형의 특징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 있고. 도면 필수고요. 내가 그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객이 LED 마스크를 홈쇼핑에 납품하고 싶어서 권리를 갖고 싶다고 와. 요즘엔 홈쇼핑 무조건 권리 있어야지만 이게 출품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무조건 하나만 받아줘. 라고 오시면 그 가지고 오신 LED 마스크로
일단 종래 다른 제품하고는 다르게 생겨 먹었어야 돼. 다르게 생긴 걸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나온다. 특허로 제한해. 근데 이게 다른 게 예측은 할 수 있는 효과야. 다만 종래보다 조금 더 좋은 효과일 것 같아. 그럼 실용시험을 가는 거야. 근데 효과가 없어. 그럼 무조건 디자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용신하고 디자인하고 한 끗 차이로서 거의 비슷해요. 효과가 있으면 실용신을 제한하는 거고 효과가 없으면 디자인으로 제한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실용신의 권리 범위 넓기 때문에 실용신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상처에다가 붙이는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 저는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스티커도 요즘에는 딱 붙었을 때 그냥 너무 착용감 좋게 뭐 빈틈없이 딱 이쁘게 붙이려고 디자인들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 다음에 뗄 때도 편하게 싹 떼질 수 있게 그런 특이한 디자인으로 효과 주장할 수 있다? 무조건 실용실험 가는 거야. 특허 가면 더 좋지. 근데 특허는 쉽지가 않거든. 안 된다 디자인 가는 거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디자인하고 실용실험은 굉장히 한 끗 차이여서 비슷한 면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무조건 도면 내야 되거든. 출원할 때. 실용실험도 무조건 도면 내야 돼. 그래서 도면 안 내면 이건 반려야. 그다음 우선 심사 대상이 조금 상이한데 그 상이한 이유가 왼쪽에 있는 것들은 실용신한 대상이 아니거나 그 다음에 해외에는 실용신한 제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해외와 연관된 것들은 빠져 있어요. 실용신안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색기술은 내가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녹색기술은 CO2 저감 플러스 환경오염 방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걸 녹색기술이라고 하고 실용신안은 거 CO2 저감은 빼있고 공해 방지 이게 환경오염 방지거든. 요것만 들어가 있는데 CO2 저감은 어떤 모양 갖다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나 보지. 그래서 우선 심사 대상에서 1번, 2번 있죠. 이게 형상의 특징 있는 물건으로는 이런 대상이 나올 수가 없다 해서 실용시험에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4번이 외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 외국인 실용시험 제도가 없거든요. 그거 지금 3번이 PCT잖아요. 그리고 4번이 외국 특허청이잖아. 이런 국제적으로 연결된 것들은 실용시험 대상이 없고요. 5번은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 실용시는 좀 덜 떨어져서 존속기간 10년으로 짧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제도에 있어서 허가 등은 의약품하고 농약인데 의약품하고 농약은 형상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실용시험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효력 제한에서 약사법상 조제인은 실용시험 대상이 아닌 형상하고 상관이 없는 것 때문에 빠져 있고 간접침해에서도 그 형상과 상관없는 것들은 빠져 있어요. 그게 방법이나 물질에 관한 간접침해는 빠져 있고 생산 방법도 이건 형상과 상관이 없는 거죠. 방법 발명은 무조건 실용시험에 없어요. 방법 발명은 형상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고 PET는 도면이 필수이기 때문에 특요 쟁점이 있었고 이거 2년 연속 시험 문제 나왔다고 했습니다. PET 출원할 때는 특허냐 실용시나 제도 선택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실용시 없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PET 출원할 때는 도면이 필수가 아니에요. 도면 안 냈다고 해서 방시도 문제돼. 도면 안 냈다고 해서 보안 사유나 보정 사유가 아니야. 보안 명령, 보정 명령이 아니었어. 이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선택할 수가 있어. PET 출원한 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로도 갈 수 있고 실용시로 갈 수 있는데 뭐 하실래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 그때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데 실용시험을 선택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도면 내야 돼요. 사후에도 도면을 내야 되고 도면 안 내면은 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런 뉘앙스였고요. 침해죄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개정될 것 같은데 반의사 불법죄로 특허법은 개정됐는데 실용신안법이 특허의 구법죄는 친고죄로 돼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언젠가 개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용신안을 특허하고 이렇게 차이점을 둘 이유가 없는데 일단 현재 조문은 이렇게니까 되어 있고요. 몰수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 시험 문제 나왔고 제가 체크했습니다. 몰수에서 특허에는 맨 밑에 뭐 선고 하여야 된다는데 실용시는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둘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조문 치사하게 틀린 그림 찾기 하면서 시험 문제 나왔고 제가 추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의미 없는 것까지 다 체크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고요. 딱 제가 정리해드린 것까지만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지 민법처럼 모든 조문을 갖다 이거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용실험 문제였습니다. 실용실험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61페이지 이거 25조 나오네. 25조는 2번 외국인 권리능력 1번 특허법 25조 1번 제외자이면서 플러스 외국인이면서 플러스 1번, 2번, 3번 비동맹국 체크하시고요. 2번 위반 시 법적 취급 거절료 정보 제공 주권비사 특허 무효 사유. 그 다음 밑에 줄 방식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저번에 절차 총칙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3번 민법상 권리 능력은 뭐냐면 비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특허에는 권리 능력이 없어도 밟을 수 있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거 절차 총칙에 서 있죠. 그런 거는 지금 대표자 관리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어서 절차 총칙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어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 조문 특강에서 또 할 건데 지금 맛보기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왜냐면 이거 갖다가 장난치기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제외자, 제내자. 내국인, 외국인. 5조 특허관리인이 필요하다. 이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따질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제외자면 특허관리인이 있어야 돼. 그 다음 그거하고 똑같은 게 PCT에서 206조야. 그 기준일까지는 특허관리 없어도 하는데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 특허관리 선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 게 25조잖아. 25조는 제외자이면서 플러스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시험 문제가 일단 성립이 되는 거야. 제외자라 할지라도 내국인이면 25조는 오케이야. 이거 갖다 장난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25조는 여기만 걸리는 거야. 제외자면서 외국인이면서 플러스 비동맹국까지 가야지만 제외되는 거야. 이 문제가 제외자라고 주면서 틀린 거 찾아보시오 하면서 장난치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내자만 되면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제내자만 되면 163페이지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 164페이지 이것만 체크할까요? 4번 관련 문제 1번 특허권 직원 첫 번째 줄 특허청 직원 및 심판원 직원은 세 번째 줄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중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는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잡아두시고 위반 시 밑에 줄 거재료 정보 제공 직권에서 특허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내용 요약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이중양도 상황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편하게 읽어보세요. 여기 내가 심사기준 내용 싹 넣어놨으니까요. 167페이지에 이중양도 상황 있죠. 168페이지에 표 체크하고 외우세요. 169페이지의 표 이거 체크하고 외우시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조문 특강에서는 이걸 다 썰로 풀어서 다시 책이 나옵니다. 그게 서브집으로 얇은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조문 특강을 개강하는데 초반부에는 프린트물로 진행을 할 거고 책이 완성되면 나오는 것이 이 표에 대해서 좀 풀어놓은 거와 그 다음에 두 문자 따서 내용 외울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 따로 나옵니다. 어쨌건 조문 특강까지 끝나면 이거 좋은 번호만 봐도 외울 수 있게 169페이지 다 외워놓고요.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번호를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시험 문제는 좋은 번호로 나와요. 왜냐하면 길게 문제를 객관식을 6줄, 7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번호를 써갖고 말을 줄이려고 좋은 번호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좋은 번호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유명한 좋은 번호는 그래도 머릿속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래도 생활화, 습관화 하는 해놓으면 좋습니다. 169페이지 같은 그 좋은 번호 있잖아요. 170페이지 이것도 다 했습니다. 공동 출원. 그 2번 공유자 일반이 단독 출원한 경우 좋지. 얘가 1차 시험에 못 나올 건데 2차 시험에는 많이 하는 겁니다. 2번 특허 등록된 경우는 이거 좀 밑줄 주세요. 35조는 33조는 본문 위반만 가능한데 44조 위반의 경우는 99조 A도 가능하다. 이거 기본 강의에서도 비교 많이 해드렸죠. 조문 특강에서도 다시 비교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가로 1번은 뭐냐면 이게 이거야. 갑이랑 을이랑 50% 50%인데 갑 혼자 출원한 거야. 그때 출원 단계에서 을이 뭐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정보 제공에서 거절시킬 수는 있는데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특허를 받았어, 갑이 혼자.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99조에 따라 특허권 지분 일부 이전 등록 청구를 할 수가 있어. 그럼 특허를 받으면 우리 그렇게 자기 지분을 가져오는 게 되는데 출원 단계에서는 우리 자기 지분을 가져오는 게 왜 안 되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써보시오. 이렇게 2차 시험이 나오거든. 근데 1차는 그렇게 안 나와. 1차는 현행법과 판례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현행법과 판례에는 출원 단계에서 우리 자신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설이거든. 괄호 2번만 일단 좀 알아두시고 괄호 1번은 그런 내용이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유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비슷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전할 때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할 때 무조건 같이 해야 되고 이게 민법상 합의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대먹었냐. 공유인데 왜 합의에 비슷한 성질이 이렇게 나온 거냐. 그거에 대해서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릴 썰을 좀 풀어놓은 건데 아니면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릴 썰을 풀어놓은 건데 옛날 얘기 듣듯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시도 막 해놨거든요. 기본 강의에서 했던 예시예요. 뭐 수요자가 100명이 있는데 뭐 50개 팔고 있는데 이런 걸 편하게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기본 강의 그랬었지 하면서 리마인드도 되고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우리 기본 강의 진도가 이거 발명의 성립성 하면서 요때 실용시한도 같이 봤었어요. 얘는 이제 고안이라고 하는데 발명과 고안의 차이점. 그게 고도하냐 고도하지 않냐 하면서 봤었고 그 다음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도 나갔었죠. 근데 지금 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잠깐 누가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애들 여기 애들이었으니까 그런 것보다 하고선 다시 나가 하고선 다시 여기 산업상 이용 가능성 오시면 됩니다. (2번) 판단, (1번) 산업.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첨부주 특허법상 명문의 규정 없으면 파리조약 취지상 산업 최강의로 했을 때에서 모든 게 다 산업인데 딱 하나 의료행위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만. 그러니까 의료행위만 산업은 맞대 특허를 주질 않아요. 심지어 제가 해본 것은 막 커피 같은 것도 해봤다 그랬죠. 음식도 산업이고 커피도 산업이고 그냥 다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 어젠가 뉴스에서 또 그거 나오던데 건축에서는 여기 건축가분들도 많이들 요즘에 변리사 시험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축에서는 그런 거 공사 기법 많이 특허 출원하고요. 다 방법 발명으로 출원하거든요. 어제 뉴스에 나온 것은 모 회사에서 층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축 기법을 뭐 특허 받았다는 거야. 그런 거 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도 물론 그걸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이 홍보팀이 잘 돼 있어서 대기업을 담당하게 되면 그런 것도 도와주는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대기업에서는 특허를 받거나 뭘 했으면 자기 PR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 받았으니까 봐라. 그게 왜냐면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도와주시게 되거든요. 2번 이용 가능성. 이거 이제 판례 강의에서 할 건데요. 2번 판단 시점. 이거 체크해 두세요. 조금 생소한 쟁점인데 판례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방가로 3번은 넘어가셔도 좋고요.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거고. 3번 위반시 법적 취급 거절의 정보 제공 직권에서 특허 보유 사유. 그 다음에 여기만 하면 무조건 의료행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행위가 70%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지나가다 30%가 172페이지에 괄호 2번 이용 가능성에서 방가로 2번 판단 시점 이거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메인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행위는 그 기본 강의에서도 논리기법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2차 강의할 때도 되게 많이 하는 거고 이 기본적인 컨셉을 알고 있으면은 수월합니다. 수월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논리라는 게 셋 중에 하나로 제일 많이 합니다. 이게 답은 아니야. 근데 수험 때도 이게 제일 많고 변리사 되셔도 이걸 제일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공계이기 때문에 이런 기법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이 업무만 하다 보니까 겉도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원천으로 가면은 요거를 씁니다. 첫 번째가 꼬리 물기. A면 B고 B면 C고 C면 D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A면 D다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사이사이에 A면 B고 B면 C고 꼬리 물기를 찾아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유 우리 기본 과학 때 이거 너무 많이 해. 저울질. 근데 저울질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가 형평, 공평.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비교 형량.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는 공평을 맞춰, 형평을 맞춰야 된다. 하나는 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로 가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이 if x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면은 막 사회 망하고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나오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아니다. 이 논리기법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지금 의료행위가 이쪽이에요. 의료행위도 산업은 맞는데 산업은 전부 다 산업이라고 했잖아. 산업은 맞아서 얘도 특허를 주면 분명히 더 발달은 할 것 같은데 얘를 특허를 주기 시작하면 돈이 올라갈 거고 돈이 올라가면 질병을 정말 돈 많은 사람만 치료하게 돼서 돈에 의해서 사람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를 것 같아서 미안한데 산업 발전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더 중요한 가치관이다 보니까 너는 특허 안 줄래. 이거 비교 역량.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모르겠네요. 이 동영상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미국이 진짜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또 기회의 땅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스마트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회의 땅인 거고 일단 수요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이템만 뭐 대박 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버리니까. 근데 그 반대로 아이템이 없으면은 되게 무서워질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병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는 의료행위가 특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출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특허를 받아놓으면 이렇게 하는 그 시술 기법은 나만 할 수 있으니까 내 병원으로 오라는 거고 내 병원으로 오게 되면 미국은 가격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곳이어서 이건 진짜 부자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한국은 야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만큼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차별이 나오는 나라인 거고 뭐가 좋은 나라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는데 장난 아니지. 근데 이건 여담인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미국에 가서 세탁소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안 살겠다라는 생각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안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동영상을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문 열어? 그래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신토불이라고 하나요? 국수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나라는 아니지만 내가 태어난 나라인데 자신이 근본이 없으면 안 되지. 저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173페이지 의료행위. 일번 원칙. 첫 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 진단 방법의 의료 방법은 옆에 산업성 연관성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판례고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사례들을 좀 더 깊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요즘에 안 나오는 거야. WTO 립스 매년 한 문제씩 나왔었습니다. 요즘에 하나도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파리저하고 WTO스도 우리 시험범위 맞거든요. WTO 립스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거 좀 적어놓으세요. WTO에서도 각 회원국끼리 너네 만약 이거 특허 안 줄 거면 안 줘도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판례 강의에서 자세한 그 시나리오 잡아드릴게요. 113페이지 2번 예외. 1번 적용 대상을 인간을 제외한 동물로 한정한 발명. 이거 체크해 두세요. 동물은 돈 있는 사람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치료법은 얼마든지 특허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비치료적 용도로만 한정한 발명. 이거 체크해 두세요. 이거 미용행위라고 하는데 그 의료행위랑 미용행위랑 둘 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유사점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미용이야, 의료야 이런 논란들이 많고, 거기서 미용으로 빠져버리면 특허가 되고요, 의료로 빠져버리면 특허가 안 되고, 그런 미묘한 경계선에 관련된 사안들을 제가 또 판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용으로 빠져버리면 특허는 가능합니다. 미용은 돈 있는 사람만 하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취지가 그거거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울질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취지였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와 관련이 있냐 없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뭐 의식주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냐 안 되냐. 질병은 그 의식주조차 방해를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질병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보고,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돈 너무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고, 질병이 아니라 용목에서는 의식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돈 있는 사람만 더 예뻐져라, 이건 이제 허용을 하는 거고, 그런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아유, 제약회사 최고입니다. 제약회사건 무조건 못 건드려요. 그것도 분명히 의료산업인데. 그래서 물건 발명은 무조건 못 건듭니다. 의료기기, 의약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 175페이지 용법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용어만 잡아드릴게. 기본 강의에서는 용어 내가 안 잡아드렸을 것 같기도 한데, 판례 강의에서는 이 용어를 알아야지만 판례를 이해할 수 있어서요. 우리가 약대생들만 공부하는 공부는 아니지만 잠깐만 기본적 개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먹는 게 알약이잖아. 이걸 정제라고 하는데, 얘를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또는 품목이라고도 하고요. 제품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제약 분야 실무하시게 되는 분들은 제재라고도 합니다. 제재가 이거 어휘가 맞나? 이럴 때는 방법이 있죠. 어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이렇게 쓰면 다 같은 말이에요. 얘는 주성분이란 거와, 약대에선 부영제라는 표현도 쓰는데 첨가제라는 걸 집어넣어서 만듭니다. 이 주성분이라는 게 먹었을 때 몸 안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화학 물질이나 뭐 아니면 요즘에 이제 바이오 물질들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첨가제라는 것은 보통 이거를 이제 뭐 0.5mm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복용할 때 너무 불편하니까 소량이어서 손으로 잡을 정도의 일정한 부피를 가져주게 하는 걸 첨가제라고 합니다. 설탕 덩어리 같은 거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걸 첨가제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네. 이 이상의 성분이 섞여 있는 것을 조성물이라고도 합니다. 얘를 이제 조성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조성물. 이걸 먹을 때 어디로 먹냐를 용법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먹냐 이걸 경구투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치매약 같은 경우는 환자가 약을 먹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붙여넣습니다. 그걸 패치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먹었을 때 약효가 잘 안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직방으로 주사로 쏴버립니다. 그걸 주사제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먹냐를 용법이라고 하고, 얼마나 먹냐, 주성분의 양이 얼마나, 이거 용량이라고 해요. 하루에 0.5mm 한 번만 먹냐? 하루에 3번씩 0.5mm 먹냐? 아니면 하루에 3번씩 1mm 먹냐? 먹으면 요 위나 이런 데서 이 딱딱한 알약이 녹아서 이 첨가제를 다 버려버리고 주성분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걸 용출된다고 하고요. 용출된 것이 소장, 상부나 이런 데서 이제 생물 배우고 있죠. 거기서 이제 흡수가 보통 됩니다. 뭐 흡수 사이트는 약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소장, 상부에서 흡수가 돼서 대사를 거쳐서 피로 가는 거야. 무조건 피로 가야 돼. 여기서 잘 안 녹는 것은 바로 주사로 피로 녹는 거고, 먹어도 잘 녹는 것은 이제 먹어서 녹는 거고, 왜냐면 주사 아프잖아.
거쳐서 전신혈로 갑니다. 이때 전신혈로 가게 되면 유효 성분이라는 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로 이제 먹었을 때 질병을 치료하는 그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주성분 같은 경우는 유효 성분이 먹어갖고 잘 녹아서 잘 흡수되는 거면 유효 성분 그대로를 주성분으로 쓰고요. 네, 유효 성분을 예를 들어서 X라고 해볼게. X를 그대로 주성분으로 쓰기도 하고 주성분은 이제 약 만들 때 쓰는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화학도 배우시게 될 건데 유효 성분이 고분자 물질이면 되게 안 녹아요. 그러면 먹어봤자 그냥 오줌이야. 오징어 비싼 약 먹어갖고 오징어 어떻게 해? 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든 녹게 만들려고 이온화를 줍니다. 그 염을 만들어 버려요. 염이란 단어 이제 화학에서 배울 겁니다. X가 염기성이면 옆에다가 산성을 붙여갖고 조금이라도 이온화를 시키고요. X가 산성이면 옆에다 염기성을 붙여갖고 조금이라도 이온화를 시켜서 물에 녹게 해. 이온화되면 물에 녹는다는 것은 이제 화학에서 자세하게 배우실 거야. 이것조차도 안 되는 건 그냥 주사로 바로 꽂아버리는 거야. 아이 도대체 안 녹는다 하는 건 바로 피로 그냥 직방해버리는 거지. 단어들 다 알아두세요. 나중에 판례에서 다 등장할 거고 다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 지금 현재 뭐 우리 박윤 선생님이나 김민 선생님하고 이제 하고 계실 텐데 이 유효 성분이 어떤 수용체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용체를 오히려 활성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수용체를 오히려 저해를 시켜요. 어떤 수용체를 건드리냐 이걸 양리 기전이라고 합니다. 약의 이론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 기전을 메커니즘 원인이라고 해요. 도대체 이 유효 성분이 왜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야? 이유. 왜냐면 그 수용체를 어떻게 건드려갖고 나오는 거예요. 양리 기전이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이 수용체가 건드려져서 특정 질병에 대해서 약효가 나타나는 거, 이걸 의약 용도라고 합니다. 약효는 주로 치료 아니면 예방, 이게 제일 많아요. 백신 같은 거 뭐 예방인 거고 보통은 대부분 치료제죠. 네, 우리 판례 문구에서는 뭐 진단, 처치, 경감 이런 말들도 나올 건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치료나 예방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의학의 용도라고 써 있잖아. 얘를 의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차 시험에는 얘를 치료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 유효성분, 의학, 치료제 이게 다 얘를 말하는 거고 얘가 어떤 용도가 있냐 그걸 의학 용도라고. 그리고 나중에 판례에서 다시 할 건데 얘네들을 또 합쳐서 의학 용도라고도 합니다. 항상 국어는 동음의어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얘를 의학 용도라고 하는 건 맞는데 얘도 의학 용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알아두셔야 될 단어들은 여기 용법 용량, 그다음 양리 기전, 의학 용도, 의학, 주성분, 염화물, 유효성분, 그다음에 제품.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175페이지의) 용법 용량은 얘만 한 거예요. 이거 무조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 2번 판례에서 종래 판례, 최근 판례 다 챙겨두세요. 종래 판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틀린 지문은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유명한 종래 판례들은 내가 설명 같이 들을 겁니다. 유명한 구법들하고. 넘어갑니다. 177페이지의 내용 요약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178페이지 신규성.
참고로 그냥 한마디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제약 분야가 아무래도 외국 특허권자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특허무효 심판이나 권리범위한 심판을 해서 그 특허권을 무력화시키고 제품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 업무를 많이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판례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데 판례라는 게 둘이 싸워야지 판사님이 사건을 해결해 준 거 아니야. 그 싸우는 게 다른 분야보다도 제약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된 판례 노트의 판례 중에 30-40% 거의 40%가 제약 판례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제가 담당한 게 거의 20% 가까이 됐고요. 원래 제약 분야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특정인이 다 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제 사건, 이것도 제 사건 다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보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이 약대생들이 배우는 이 제약 분야에 관련된 사건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판례의 40%가 얘네들이니까. 근데 그걸 갖다 얘네 전문 용어를 빼버리고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서 전문 용어를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판례 강의 들어가면 조금 더 이 제약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인 거 살짝 집어넣을 건데 이해를 위해서 알아보고 계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성, 진보성은 조문에서는 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카테고리를 잡아드릴 건데 이 카테고리를 연상하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세요. 판례 강의에서 이렇게 카테고리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처음 보는 것 거예요. 신규성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먼저 29주랑 각고지 잡아옵니다. 이 29주랑 각고지 있다는 거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했어요. 출원 전에 공개가 됐냐 안 됐냐야. 이게 4개였지? 공지, 공유, 실시, 반관계, 전기통신에서. 그게 출원 전에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앞으로 특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판례에서. 해석이야, 해석. 뭔 소린지 이거. 특정이라는 게 이겁니다. 너랑 날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나랑 얘를 말로 설명해.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나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잖아. 그걸 특정이 안 됐다고 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으로 표현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난 남자, 쟤 여자 그렇게 표현해서 남자란 표현이 뭔지를 이해하고 아 그게 그거였어? 해석해서 그게 다른 것과 구별되게 잡아놓는 거 이걸 특정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례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해석해서 29장 각고지 출원 전에 공개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다른 것과 구별하고 얘는 뭐다 라고 잡을지를 하는 걸 판례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얘를 잡아 출원 전에 공지된 걸 잡아. 청구항 잡아. 청구항은 특히 레인지적인 표현들 많이 쓰잖아. 도대체 그 레인지적인 표현이 뭐야? 정확하게 다른 것과 구별해서 무슨 소리인지를 해석하는 것들 이제 판례 강의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잡아. 그 다음 대비해. 예를 들어서 얘를 특정한 결과 A 플러스 B라고 잡혔어. 얘를 특정한 결과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잡혔어. 그럼 대비한다는 게 이거 표 그리는 겁니다. 마치 약간 상표에서 분리관찰하듯이 이제 구성을 나눠갔고요. 내가 이거 29제는 갖고 지는 디스클로저라는 표현을 약칭해서 D라는 표현 쓰고 있었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는 걸 대비한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A 똑같네. 얘도 있네. B 얘도 똑같이 있네. 아, 얘가 차이가 있네. 그 대비 결과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지 얘하고 얘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그걸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신규성 판단 방법이에요. 나중에 판례 강의 가거나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맨날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C가 없어서 차이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얘하고 똑같은 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린 모든 걸 급할수록 통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헌적으로 C가 없어도 추론식 기술상식자 C나 있는 거와 마찬가지는 그건 똑같은 발명이야. 그거 되게 많이 배울 거야 이제. 그걸 실질적 동의란 표현을 쓸 거거든요. 자세한 건 판례 강의에서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29장 각호지기 잡는 건지, 그러니까 출원 전에 공개됐다고 볼 수 있는 걸 잡는 건지, 이게 대표적인 게 저게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와요. 누군가가 물건을 제조 판매했어. 이게 노하우 제조 판매인지 공연 제조 판매인지. 노하우 제조 판매면은 29장 각호지기가 없는 거고요. 공연 제조 판매면 29장 각호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냐 공개된 거냐 이걸 잡는 걸 많이 할 거예요. 뭔지 알겠지? 출원 전에 물건이 있었어. 그 노하우냐 공개냐. 출원 전에 제조 판매를 하고 있었어. 그 노하우냐 공개냐. 이게 여기 신형이라고.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있었어? 그건 노하우로 있었던 거야? 공지 등으로 있었던 거야? 이 내용들이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있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청구항 특정. 아까 용법 용량 체크하고 넘어가라 그랬지? 그 여기 쟁점이야. 청구항에 써있는 내용들을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거 잡을 거고. 대비는 이건 쟁점 없어. 공통점과 차이점 찾는데 무슨 쟁점이 있어? 이거 없고. 그 다음에 이거 판단.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실질적 동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1, 2, 3, 4로 나눠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보성은 29장 각호지 특정하는데 여긴 선택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판례 강의에서 자세히 할 건데 진보성부터는 디스클로저 더 가져올 수 있어. 신규성 무조건 1대1인데 진보성부터는 여러 가지 디스클로저 가져와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져올 때는 전부 다 진보성이 없는 것처럼 폄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막으려고 같은 기술 분야 또는 급할수 평자가 채택할 수 있는 기술 분야 것만 선택해서 가져와야 돼. 그런 한계가 더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는 1대1 대비만 가능한데 얘는 1대다 대비가 가능해서 요걸로 인해 얘하고 좀 차이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청구항 특정은 똑같이 하고요. 3번 대비 똑같이 하는 거고 대비는 얘나 쟁점이 없어. 공통점 차이점 추출하는 거니까. 4번 여기는 우리가 곤란성 판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신규성에서 1대1 대비해. 진보성에도 원래는 1대1 대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차이 나왔지? 차이에 대해서 진보성에서는 추가적인 디스클로저를 더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신규성과 차이야. 추가적인 디스클로저 더 가져왔을 때 청구항과 이 디스클로저의 차이점이 청구항을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정말 발명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지 그걸 곤란성 판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험 문제가 여기 곤란성 판단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추가적인 디스클로저 더 가져올 때 아무거나 가져오면 또 안 돼요.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와. 이걸 우리가 흔히 결합 발명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항상 1차 시험, 2차 시험 맨날 나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신규성과 진보성 둘 다 29강 각호지의 특성은 똑같기 때문에 이건 둘 중에 어느 한 챕터에서만 공부를 할 거고 선택만 진보성이 더 돌아서 선택만 진보성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청구항 특정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한 챕터에서만 공부를 할 거고
대비도 신규성과 진보성이 1대1 판단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느 한 챕터에서만 할 거고 아예 그건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 추가적으로 진보성에 있어서는 이 차이가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추가적인 디스클로저를 더 가져올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신규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진보성 특유쟁점이고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결합 발명이라서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곤란성 판단 이거 동일성 판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이제 특유쟁점을 배울 거고 같은 내용은 한 번만 배울 거고 다른 내용을 이제 따로따로 나올 거니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책 내용 몇 개만 좀 보고 마치자면 178페이지 2번 29장 각호지위 아 근데 오늘도 글루미 저건 뭐야 뭐죠 저 수요일이 웬즈데이인가? 글루미 웬즈데이네 응? 꿀꿀하네요 장만가 배고파? 그렇지. 아, 내가 정신 나갔지. 아, 내 잘못이 맞죠. 내가 좀 1시 13분인데 여러분을 아무리 스파르타식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밥도 안 먹이고 가면 안 되지. 맞죠. 일단은 그러면 제가 하루 목표치가 이제 50페이지씩이긴 한데 지금 민법이 그러니까 종강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후 수업이 없으시죠? 2시 생물 수업 있어요. 아, 2시에 이제 김민 선생님 생물 수업. 아, 근데 저도 이제 계속 보강을 할 수는 없는데 한번 봐서 보강 일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3주 안에는 끝내고 싶은 게 목표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는 지금 수업을 더 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지금 끝내는 게 좋겠어? 괜찮아. 누구 보지 말고. 아, 소신껏 해. 괜찮아. 내가 보호해줄게. 괜찮아. 배가 고파. 아, 이거 신규성만 정리하고 그럼 끝내시죠. 배고프니까. 아, 오늘 50페이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아, 2번 29년 각호지위. 그 1번에서, 야, 이거 키워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 첫 번째 줄, 불특정인 하나 체크하고, 그 옆에 인식할 수 있는, 이거 체크하세요. 이게 노하우냐, 공지냐의 그 구분점입니다. 불특정인, 인식할 수 있는. 자세한 건 판례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설정 등록일 두 번째 줄 설정 등록일 이후에는 출원 발명 공지. 다 판례에서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연 실시. 이것도 노하우 실시냐 공연 실시냐인데 두 번째 줄 공연은 전면적으로 비밀 상태가 아닌 것. 2번 관련 판례 이거 가나다라 다 체크하세요. 가나다라. 그 다음에 3번 반포된 간행물 게재 특별한 쟁점 없고요. 2번 관련 판례 가번 카탈로그. 아 이거 너무 옛날 건데 일단 체크해 두세요. 카탈로그는 홍보 책자를 말하는 건데 이거 민법적 내용입니다. 판례 강의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 박사 논문. 그럼 4번, 라번 넘어가시고 4번 전기통신에서는 요즘에 쟁점 없습니다. 이건 넘어가셔도 돼요. 온라인은 별 쟁점 없습니다. 180페이지 5번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거 체크하세요. 이게 얘야. 이게 29년 각호지 특정 쟁점이거든. 이게 뭐라고 별로 안 써 있어. 그게 미완성 발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와. 5번. 6번 이거 체크하세요. 이거 가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7번 필요 없고요. 8번 일단 넘어가시죠. 그
그 다음에 3번 명세서의 기재는 종래 기술 인용 발명에서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데 2번 판례 태도에서 1번 종래 판례 체크하시고 2번 최근 전화합체 판례 둘 다 체크하세요. 판례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4번 판단 두 번째 줄 1대1로 대비 이게 여기야. 신규성은 딱 이 표 그리는 것까지만 해야 되고 진보성은 요 포 그린 다음에 요 차이점을 추가적인 디스클로 가져와서 더할 수 있거든. 그게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차이점이야. 그리고 나 하나만 더 써놓을게. 진보성 이거 추가적인 거 더 가져올 수 있잖아. 그 전에 이거 표 그릴 때 이 디스클로저 원을 이렇게 표현해. 주 선행 발명. 그 단어만 좀 알아둬. 얘들과 얘를 구분할 때 진보성에서 얘를 주 선행 발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 그리는 거의 메인인 거와 표 그린 그 차이점을 대해서 더 도출할 때 그냥 갖고 오는 거에 구분을 해, 용어로. (5번) 위반시 법적 취득은 첫 번째 거주료 정보 제공 직권 세율 특허 이건 특허 취소 사유도 들어가. 특허 취소 사유가 신진선악이었죠. 특허 모의 사유에 해당한다. (2번) 동일성 판단 이게 여기입니다. (4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비는 아예 문장도 없죠. 이건 쟁점이 없어. 바로 여기로 가는 거야. 1번, 2번, 4번으로 가는 거야. 2번 판례 맨날 이거 나오는 거야. 2번 판례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구체적인 경우 1번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 5번 상하이 개념 체크하시는데 상하이 개념 이거 기본 강의에서도 좀 했습니다. 청구항이 상위 개념이고 이 중에 하위 개념 하나가 공개가 됐어요. 그럼 다 죽는 거야? 이 중 하나 거절이 있으면 얘 다 죽는 거야. 이 중 하나 공개됐으면 이거 다 신규성 없다 그래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반대 관계가 뭐냐면 이거 우리 이미 했는데 이게 디스클로저 1이야. 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 청구항이. 이걸 선택 발명이라 그래. 그 선택 발명에 이 선택한 게 디스클로저에 구체적으로 게시됐거나 출원 시 그 발속기 통제 입장에서 게시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이게 상하이 개념이야. 청구항이 상위 개념일 때, 쟤는 디스클로저가 상위 개념일 때 신규성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신규성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보성부터 해서 또 빠르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